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정치권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기간 내 집무실 용산 이전에 좀 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 쉽게 풀릴 수 있을까요? 전국 현안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안보를 강조하면서 군 통수권자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쉽게 풀릴 분위기는 아닌데요. 대통령 발언 그리고 박수현 수석,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발언까지 다 함께 듣고 오시죠.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시간 2일, 이사의 실제 소요되는 최소 시간도 약 4주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 등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서 시간이 여러 가지로 필요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네. 위기관리 시스템의 이전이 그렇게 5월 9일 자정까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5월 10일 날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우려를.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 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예. 네. 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청와대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안보 공백 때문에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 국무회의 그 상정도 좀 불발된 상황이라서 인수위 기간 내에 지금 집무실 이전, 용산 집무실 이전 사실상 이거 힘들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현 정부가 협조하기에 달렸다. 아직은 네. 시간이 있고 이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또 회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는 좀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대를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는 네. 그 확고한 그 마음가짐으로 추진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뭐 성급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새 집무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의 대통령제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물러나는 대통령께서 협조를 해주시는 게 온당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안보 공백을 갑자기 이야기하시는데 어제 아침 기류는 또 달랐잖아요.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켰지만 당선인은 지키길 기대한다 이런 덕담까지 하면서 협조할 것처럼 했는데 어제 NSC 회의 이후에 이제 그 좀 협조가 어렵다는 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네.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대통령제에서 오는 불가피한 제왕적인 권력의 문제에다가 또 청와대라는 그 공간이 주는 문제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좀 나오려고 했고 문재인 네. 대통령은 2012년에도 공약했고 대통령 이제 취임하실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이제 못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네. 열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안보 공백하니까 잘 이해는 안 되고요. 합참 의장이 현 합참 의장이 국방위에서
안보 공백은 그다지 있지 않다는 취지로 예. 이야기했어요. 안보에 제한적인 요소는 없다. 예. 왜? 비상시에는 합참이 이제 소위 예. 말해서 지휘를 하는데 국방부 이전은 이거는 정책과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합참 건물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저는 안보 공백을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건 좀 조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핑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은 또 공백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셔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만 해도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인 것 같았는데 오늘 박수현 수석 저희가 전화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용산이 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보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자 이런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뭘 원하는지 알려주면 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수위 기간 내가 뭔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죠. 지금은 이제 탑다운 문재인 방식으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의 만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우호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NSC 확대 장관 회의에서 무엇인가 얘기가 나왔을 텐데 뭐 사실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뭐 잠깐만 짚어보면 4월에 일단 북한에서 뭐 태양절이니 뭐니 해서 자기들 굉장히 뭔가 크게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도발 저희가 걱정이 되고요. 최근에 ICBM을 발사할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점도 있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등이 언론상에 공표할 수 없는 어떤 안보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당선자가 직접 만나셔서 일단 먼저 논의를 하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만남은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 같은 경우는 7차례 만나신 예. 적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 만나셔서 NSC에서 관련됐던 논의를 우리 당선자께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간에 좀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네.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네.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만나고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사전에 의제를 먼저 조율하고 또 여러 발언들이 측근 측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불발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또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네. 어제도 이제 의견이 서로 뭐 맞서가지고 합의를 못 봤는데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일단 예비비를 국무회의 상정을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당선인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500억 원의 예비비를 496억 원인데 네. 그거를 안보 공백을 이유로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패배한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이 문제를 키워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네. 아니 이 남북 우리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NSC 회의 주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도발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안 하신 대통령께서 갑자기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는데 국방부에 있던 이제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뭐 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합참으로 바로 옆 건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을 네. 크게 우려하신다. 잘 이해가 안 되고 합참은 모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안보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새 당선인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거나 협조를 안 하시겠다 이런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청와대에는 지금 안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을 담당하는 모든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딱 옮겨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시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12시까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런데 새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에 그 시설을 보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에는 지하에 벙커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비상사태 때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기엔 뭐 추가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 맞아요. 네.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당선인은 새로운 집무 공간에 그 설비를 갖춰서 5월 10일 자정부터는 청와대가 아닌 그곳에서 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현 정부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나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이유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합참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 그러면 만약에 이사를 하는 도중에 북한이 4월 15일 날 뭐 도발을 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이사하느라고 안보 공백이 있어서 내가 대처 못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바로 NSC 열어가지고 현 국방부 장관, 차관, 뭐 관계자들 다 불러서 대응 태세를 그대로 갖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의 주장이 잘 논리적으로 네.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한미 훈련도 있고 북한 태양절도 있어서 지금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시각이 한쪽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시 합참이 그 중심축인데 합참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뭐 오늘도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벙커를 포함해서 네. 벙커가 지금 종류가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합참과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벙커 같은 경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통신망이 다릅니다. 이 통신망을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어떻게 위태롭게 통신망을 만들어서 지금 갖춰놓은 시스템인데 이걸 당장 한 달 안에 옮길 수 있느냐. 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사일 같은 발사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북한이요. 대단히 큰 미사일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외국에 선전하고 이란 같은데 미사일 팔아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는 네. 일인데 이제 김정은의 도발의 위험은 어디서 오냐면 이것을 지금 끝까지 가서 ICBM 바로 직전 단계, 즉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딱 지금 그 순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태양절 같은 이런 중요 이벤트에는 미국으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종류의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종류의 공백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사무실 몇 개가 이전 가는 문제로 예. 과연 국방부 문제를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건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두 분 다 예. 이제 그런 의견이신데, 자, 윤 당선인은 국방부 이전이 늦어지면 청와대는 안 들어가고 통이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통이동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이제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에서는 뭔가 좀 절충기를 두고 가는 건 어떠냐, 자,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내놓고 그것도 있거든요. 예.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서 청와대 좀 이제 차분하게. 청와대란 말은 없어지겠지만 네. 대통령 집무 공간을 이전을 하겠다는 것도 검토를 했던 건데 예.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뭐 왜 못 나오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서 일종의 좀 타성해졌고 지금 현 청와대 구조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고립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그냥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끊고 청와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그 좋은 이 경관과 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사실 저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예비비 500억 그거보다 훨씬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 감상도 하고 또 북악산, 인왕산 이 등산도 하시고 한다면 그 국민들께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해서 효과랄까요? 효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완전히 끊겠다는 이런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같은 걸 생각한다면 저는
사회적 효용이 훨씬 크다. 이제 이런 거를 현 청와대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만약에 청와대가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통일동에서 직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 우려는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동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현 청와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통일동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청와대 벙커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거봐라. 청와대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뭐 야유를 할 겁니까? 그건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 일은 최소한 직무 공간과 관련된 것은 협조를 네. 해주는 게 옳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양쪽 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면서 양쪽 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금 고려를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들어가면 나는 편한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불통이 시작될 것이다. 회의 때 이런 발언을 했다. 오늘 김용현 그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도 통일동에서 점심 식사하러 나오셔서 무슨 뭐 김치찌개도 드시고 되게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는데 청와대도 거기서 걸어 나오면 이게 금방이에요. 특히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은 본관이 아니라 여민관이고요. 네. 여민관이라는 곳은 바로 나오면 정문이 바로 나오면 큰 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여민관에서 근무를 잠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경호의 공백이라 뭐 안보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벙커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대통령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민관에서 생활을 몇 달 정도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윤석열 당선자께서 타성에 젖어서 난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예, 예. 그 의지는 저는 높이 사고 여민관 쪽을 오히려 분리를 하면 청와대 본관을 개방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본관에서 시민들이 뭐 와서 이제 돗자리 깔고 꽃구경도 하시고 예. 여민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통일동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이 보안상으로도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통일동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용산으로 가더라도 과도기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잠깐 근무하고 하는 것이 더 유연할 것이다. 자, 이런 입장을 주셨고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인데 예, 통일동과 여민관은 그런 점에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수현 짧게요. 예. 수석이 이야기하셨듯이 뭐 이사하는데 지금 계약하는데 이틀, 이사하는데 4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협조하면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 공간은 마련이 되고 권력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협조를 안 해주고 당선인이 그렇게 새로운 대통령의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청와대로 계속 들어가라고 하시는 네. 이 지금 현 정부의 의도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 그럼 나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도 나올 수 있고 이미 아니 0.73%포인트 박빙이었지만 예. 그 결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496억 협조를 안 해준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비비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 그 인수위원회 한 40억 정도 배정을 해서 운영비, 회의비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비용 정도를 생각하고 나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예, 그렇죠. 496억이 496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인수위에서 또 발표하셨는데 1,200억 합참 이전 비용이 별도로 든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전하는 그 비용 예, 말씀하시는 어쨌든 거죠? 예. 인수위는 현재는 국가를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거지 예. 인수위 옮겨 다니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광화문 시대위원회였나요?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났습니다만 그때 만약 옮기기로 했다라고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1,000억이 든다 이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심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럼 뭐 3층을 하지 말고 4층으로 해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했을 텐데 예. 이걸 당선자라고 해서 예비비 이거 굉장히 목적이 불분명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자니까 내 의중대로 옮기는 거는
다른 부처에서 특히 예. 국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밀어버릴 수 있는 문제인가? 상호 간의 견제. 왜 국회에다가 돈줄을 쥐어줬겠습니까? 돈 쓰기 전에 검사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행정부가 이걸 불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에서는 어려우신 일이지 않겠냐. 예비비로 500억씩 쓰는 건 그 500억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1,000억, 2,000억 원의 돈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회는 이 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반박을 왜냐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쓰겠다는 그 예비비입니다. 그걸 협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예비비 496억을 들여서 만약에 예. 청와대가 모든 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 효용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참은 나중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옮긴다 하더라도 1,200억이 든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설명하고 감당할 일이고 예. 지금 작년에 세수가 얼마가 기재부가 혼났잖아요. 추계 못했다고. 10조 이상 세수가 예측보다 늘어났을 때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현 정부가 국정 운영하면서 예산 낭비를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지금 제가 보기엔 낭비성 예산 썼을 때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었느냐.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새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는 그 방향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결국 해석과 결단의 문제인데요. 두 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고 5월 10일에는 청와대도 반드시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은 계속 가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인이 돼서 그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용산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합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아마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점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오늘 양당에서 굉장히 강한 수위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여야 대치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김성희 소장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실 정치권이 이렇게 다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당선자 대통령 간의 이 소통과 대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네. 같고 제가 이 인수위 측의 공격의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요. 네. 요즘 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값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서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뭐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확진자는 숫자는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멈출지 안 멈출지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은행의 이자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당선자께서 집을 알아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예. 인수위에 맡겨두고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유소에 가서 직접 기름 넣으시면서 아니 기름값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정부에다가 계속 질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인수위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 인수위원들과 식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시면 지금 이거 민주당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용산은 오히려 안보다 아니다 싸움을 붙을 수 있지만 지금 충분히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민생의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니 지금 다수당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같은 쟁점이 붙을 수 있는 의제를 처음에 이렇게 인수위에서
전력을 하기보다는 민생 관련 문제를 좀 부각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니 얘기세요. 집무실이 왜 중요하냐면 5월 10일 취임을 해서 예.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당선인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제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 공백을 핑계 삼는 거는 저는 새 시대의 개막을 안보 공백이 두려운 게 아니고 새 시대의 개막이 두려운 것이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네. 못한 약속을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겠다는 것이 또 비교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보 공간 마련하는 건 마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만 올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청와대 TF팀이 하는 일이고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언론이 또 보도를 이쪽에 큰 관심사니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목이 쏠려서 온통 뭐 지금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말처럼 뭐 이사하는 데만 이걸 뭐 전력을 쏟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미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이야기 했어요. 예. 코로나에 대한 이 우려, 비상 대처,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현 정부의 추경을 좀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빨리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지 인수위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생 문제 지금 동시에 다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더 불필요한 그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도 물론 과제이긴 한데 지금 지방선거 70여일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야식에 벌써 이제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석패한 민주당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고요. 어제 그 지도부에서는 검수완박 목소리가 다시 나왔고,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로남불 반성이 부족했다, 부동산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또 나왔거든요. 민주당 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3만 표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표 차이인데 네. 패배 이유를 뭐 한 200가지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만 표 더 얻었으면 여기서 20만 표 더 얻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이제 치고받는 논의 속에서 이야기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진 쪽은 이긴 쪽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고 진 쪽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70명의 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자 우리의 패배 원인 이겁니다라고 딱 정리를 한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반성은 반성대로 또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원내대표 선거를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방향이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초선 의원들이 좀 더 용감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죠? 원내대표 선거가? 네. 예. 자,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선출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규칙을 놓고 갈등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역은 10%, 무소속은 15% 감점하기로 한 이 규정 때문인데요. 정치 신인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당장 이 텃밭은 대구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 반발이 거셉니다. 자, 관련한 당내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그 페널티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감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해서 보궐을 야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무소속 출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께서 두 가지 다 해당이 나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 더하기 해가지고 25% 감점을 때리는 방향으로 이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격시 맞습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거쳤고 아.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은 다수결 표결이라 그럼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 대표 의원께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본인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걸 돌파하는 건 돌파력을 보여주고도 했는데 어쨌든 당사자로서 그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은 문제 제기는 하고 당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또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지역에 내려가서 또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그게 좋은 모양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현역에도 걸리고 무소속 출마에도 걸리다 보니까 이 감점 규정을 적용하면 25% 감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 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걸 여러 관점이 있는데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과거에 당을 떠났던 분들 또 뭐 심지어는 좀 약간의 해당 행위까지 했던 분들까지도 대사면령을 통해서 이건 민주당도 했지만 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옛날 거를 꺼내서 소위 이제 감점을 한다. 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선거 때 본인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당에 해를 끼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을 남기는 차원에서도 이제 저런 룰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재논의할 수 있는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감점의 정도를 좀 줄인다랄까 뭐 이런 측면 아니면 두 개 사안 중에 뭐 둘 중에 좀 무거운 사안 하나만 적용한달까 뭐 이런 접점을 논의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출마를 이쪽에 선언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홍준표 의원이 사리사욕으로 분탕질한다 이런 강력한 비판의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페널티를 25% 다 떠안으려면 이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당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민주당의 사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 탈당자에 대한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25%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청년이거나 여성일 경우에 가점도 있고 해서 이쪽이 탈당했고 저쪽이 청년일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한 35%를 벌려놓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규정을 6개월 전에 정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묻고 난 다음에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우 지금 석연치 않은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 회의에 출석을 하셨는데 대구엔 출마를 하시는데 그 최고위에서 이 룰이 지금 정해져서 바로 지금 한 2달 앞에 있는 선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글쎄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역시도 제가 다른 당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홍준표라는 정치인도 전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 자산을 좀 잘 모셔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지혜롭게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조금 가혹한 데다 성급하다는 측면이 저에겐 좀 더 걸립니다. 다음 대선에 홍준표 의원이 도전할 것이다. 지금 이런 전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7년이 마침 선거일이고 이 홍준표 의원께서 그냥 계시면 지금 24년에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출마가 여러 가지로 그때 제가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26년까지 가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뭐 저는 알 적은 없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홍준표 의원의 이제 선택이 주목되는데 혹시 이 감점 받는 이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정말 사랑하시는 큰 정치인인데 개인 욕심 때문에 무소속으로 다시 대구시장을 출마하신다. 저는 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실 계획은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인데 이미 이제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다음 대선의 마지막 도전을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계산으로는 국회의원 동대문에서 하셨죠. 예. 경남지사 하셨죠. 본인은 이제 소위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서 시장을 하면 대구 경북을 본인의 소위 스트롱홀드, 그러니까 본인의 이 강점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계산에서 이제 네. 도전하시는 건데 이 감점이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 예. 두 분 다 궁금한 이런 상황이고요.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